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5번째. 다음 날은 아침부터 이상했다. 날씨도 굳은 데다 난 꿈 때문에 온통 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아빠도 늦게 일어나셨는지 아직 욕실에서 씻고 계셨다. 나는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성공일기를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공책이 보이지 않았다. 머니를 노려보았지만 머니는 모른 척 치미를 떼었다. 아하, 이 말썽꾸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돌려줘. 머니는 복도로 뛰어나가더니 복도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성공일기를 입에 물고 나타났다. 하지만 장난이 치고 싶은지 얼른 돌려주지 않고 빙빙 돌아다녔다. 머니에게서 일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머니가 너무 빨리 도망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거실에 있는 모형 배를 넘어뜨렸다. 얼마 전부터 아빠가 만들기 시작한 이 모형 배는 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이 소동에 아빠와 엄마가 달려오셨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빠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고함을 쳤다. 아, 4개월 동안의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사실 그리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난밤 꿈이 다시 떠올랐다. 아빠한테 죄송했지만 그 꿈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이 소동으로 인해 스쿨버스를 놓쳐 지각을 했다. 수업이 끝난 뒤 점심을 먹고 나폴레옹을 데리러 갔다. 하넨캄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나폴레옹이 오늘 좀 늦게 돌아와도 되는지 여쭤보았다. 다행히 허락해 주셨다. 3시에 마르셀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내가 마르셀과 이야기하는 동안 모니카에게 개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마르셀과 같이 트룸프 할머니 댁에 비앙카를 데리러 갔다. 할머니가 비앙카를 돌보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할 게 있다며 거실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동안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마르셀은 벽에 붙어있는 다양한 도표를 보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군요. 주식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마르셀이 말했다. 트룸프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마르셀을 쳐다보았다. 주식에 대해 알고 있니? 아니요. 아빠가 주식 투자를 하셔서 가끔 몇 마디 얻어들은 것뿐이에요. 아빠는 주식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제게는 너무 복잡하고 일만 많아 보여요. 마르셀이 대답했다. 맞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하루에 2-3시간 이상은 필요하니까. 좋아해야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또 하나를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지. 하지만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데다가 이자까지 챙길 수 있거든. 마르셀은 즉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알고 싶니? 궁금하다면 이야기해 주마. 그런데 몇 시간 뒤면 나는 비행기를 타야 한단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저도 궁금해요. 나도 서둘러 말했다. 그러나 트룸프 할머니는 또 다른 당부사항이 떠오른 것 같았다. 기라야, 내가 없는 동안 2-3번 정도 정원에 물을 주었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나는 물론 할 수 있다고 대답해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와 헤어져 비앙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런 뒤 마르셀과 함께 은행에 갔다. 무척 흥분되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통장이 생긴다. 물론 그 전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끔 돈을 넣어주시는 통장이 하나 있기는 했다. 그러나 새로운 통장은 그것과 다르게 온전한 내 것이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은행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제일 짧은 줄을 골라 뒤에가 섰다. 그러나 마르셀이 나를 뒤로 데리고 가더니 말했다. 기다려봐. 내게 적합한 사람한테 가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이 내게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내 질문에 마르셀이 웃었다. 일하는 모습들을 둘러보면서 너와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야. 찾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을 지나쳐서 창고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만족스러워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규정에 맞춰 딱딱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도 무서울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우리 엄마 나이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인상이 정말 좋아서 단숨에 아주머니가 좋아졌다. 그렇다면 많이 기다려야겠는데? 마르셀은 내 결정을 따랐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지. 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자. 나는 이 시간 동안 마르셀에게 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들려주었다.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데? 마르셀이 감탄했다. 그러니까 번 돈을 매번 써버리면 결코 거위를 가질 수 없고 거위가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 항상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지. 거위가 생기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되는 거고. 바로 그거야. 골트슈테른 아저씨도 그런 경우지. 아저씨의 돈은 아저씨를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야. 한번 생각해봐. 아저씨는 사고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일을 못하셨는데도 불편함 없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 아빠는 2달만 일을 안 해도 집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하셨어. 맞아. 골트슈테른 아저씨는 살이 통통한 거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너희 아빠는 쬐그만 참새 한 마리도 안 가지고 계신 거고. 마르셀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대화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 우리 차례가 되었다. 친절해 보이는 아주머니는 무엇을 하려는 건지 물었다. 순간 이야기에 빠져 있던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저만의 거위를 갖기 위해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요. 뭘 위해 통장을 만든다고? 내 말이 이상했는지 아주머니가 되물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마르셀이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르셀의 웃음이 전염되었는지 나도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한참 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소개를 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하이넨이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황금알과 거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며 나만의 거위를 갖기 위해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정리가 되어 나는 이야기를 정말 잘할 수 있었다. 하이넨 아주머니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아이든 저축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디 잠깐 생각하더니 덧붙이셨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겠는걸.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널 기꺼이 돕고 싶구나. 아주머니는 친절히 상담을 해주시고 통장도 추천해 주셨다. 나는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어찌나 간단한지 깜짝 놀랐다. 아주머니는 종이 한 장에 여러 가지를 써주셨다. 내 서명과 부모님 중 한 분의 서명이 필요했다. 마르셀에게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다. 나는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기분 좋게 꺼내서 새로 만든 통장에 넣었다. 통장의 금액을 보며 주문을 외듯이 비밀스럽게 중얼거렸다. 자라라 귀여운 거위 새끼야 쑥쑥 자라라. 정말 흐뭇했다. 우리는 아주머니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친절한 은행 아주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모니카가 개 3마리를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둘러 집에 갔다. 모니카도 빌리라는 꼬마 푸드를 키우기는 하지만 큰 개를 보살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괜한 걱정이었다. 모니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모두 숲으로 산책을 갔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돌아갈 채비를 할 무렵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나는 2 사람에게 트룸프 할머니 댁에 비앙카의 먹이를 가지러 같이 가자고 했다. 할머니가 집 밖에 놓아두기로 한 비앙카의 먹이를 3명이 나르면 한결 쉬울 것이다. 이윽고 트룸프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할머니 댁은 습 근처에 있었다. 할머니가 나무와 관목들을 몇 년 전부터 다듬지 않아서 집 근처에는 나무와 잡초가 아무렇게나 우거져 있었다. 할머니가 먹이를 테라스 위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집 주위를 돌아가야 했다. 조심스럽게 관목 사이를 헤치고 갔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머니, 나폴레옹, 비앙카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어쩐지 으스스했다.
빌리는 불안한지 겁을 잔뜩 먹고 최대한 비앙카 옆에 붙어 있었다. 모두들 조용했다. 모니카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게 느껴졌다. 발밑 여기저기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드디어 집 뒤쪽에 도착했다. 먹이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테라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개들이 짖기 시작하더니 비앙카가 테라스 문 쪽으로 달려갔다. 우리의 시선도 비앙카를 쫓아갔다. 문이 반만 닫혀 있었다. 비앙카는 입으로 문을 밀어젖히고는 계속 짖어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달려가는 비앙카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해졌다. 한참을 지나도 비앙카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비앙카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우린 마비된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니카의 얼굴은 백직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니카의 꼬마 푸들은 주인의 품으로 이미 뛰어올라가 꼭 안겨 있었다. 제일 먼저 정신을 가다듬은 것은 마르셀이었다. 마르셀은 내게 머니와 나폴레옹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2마리의 개를 붙들었다. 나폴레옹을 훈련시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마르셀은 몸을 집 벽에 바짝 붙인 채 문 쪽으로 서서히 기어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잠시 뒤 마르셀이 불을 켰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시 문 앞에 나타난 마르셀은 우리 보고 오라고 손짓을 했다. 괜찮아. 마르셀이 속삭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2마리의 개를 데리고 들어갔다. 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모니카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럼 거기서 기다려. 마르셀이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다. 혼자서 캄캄한 테라스에 남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모니카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들어오니 어질러진 방 안이 지난번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누군가 들어왔던 것 같아. 마르셀이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여긴 늘 이렇게 어질러져 있었어. 나도 똑같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여길 한번 봐.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적이 있어. 마르셀이 말이 옳았다. 문이 조금 망가져 있었다. 그림들은 전부 삐뚤어지고 가구의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 스파이가 샅샅이 뒤지고 간 집 같았다. 지난밤에 꾸었던 악몽이 기억났다. 특별히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지금 나는 도둑이 들어왔던 외딴 집에 들어와 있다. 잠깐, 혹시 도둑이 아직 집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우리 귀에 오래된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다. 마르셀이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소파 옆에 있던 망원경으로 무장을 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살짝 열렸다. 당황한 우리는 우왕좌왕하다 부딪혔고 모니카는 겁에 질려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때 비앙카가 큰 덩치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비앙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을 놓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머니와 나폴레옹도 기쁘게 비앙카를 맞이했다. 이번에도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한 마르셀이 말했다. 여기 있던 사람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도망친 것 같아. 안 그랬다면 걔들이 조용했을 리가 없잖아. 머니를 쳐다보니 전혀 불안한 구석이 없었다. 팔로 머니를 껴안았다. 곧 마음이 안정되었다. 빌리도 모니카의 팔에서 내려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렸다. 조금 전의 긴장감에서 벗어난 우리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다. 모니카는 우선 경찰을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마르셀과 나는 모험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방들을 전부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에 거실 같은 황폐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너희들
비앙카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짖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서 들렸는지 기억나니? 마르셀이 물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모니카가 몸을 벌벌 떨며 말했다. 혹시 여기에 지하 감옥 같은 게? 나 또한 무섭긴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위해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봤다. 마침내 옷장문처럼 생긴 지하실 문을 찾아냈다. 계단 아래에 있었는데 별로 단단하게 닫혀 있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파른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전등 스위치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서 양초를 몇 개 본 것 같아. 내 말에 마르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초를 가지러 갔다. 모니카가 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다. 너희들 나 혼자 두고 정말 저 밑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지? 갈 거야. 넌 여기서 빌리, 나폴레옹하고 기다려. 키라와 난 비앙카와 머니를 데리고 지하실을 조사하고 올게. 마르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은 나도 위에서 모니카와 함께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지하실에 진짜 어떤 보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또 마르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마르셀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마르셀과 나는 개들을 데리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정말 오래된 지하실인 게 분명했다. 촛불 앞에 드러나 보이는 돌들이 유령처럼 보였다. 마침내 밑으로 내려왔다. 아주 커다란 지하 공간이었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널려 있고 저장 식료품과 저장용 병들로 꽉 채워진 선반이 많았다. 천장이 아주 낮아서 마르셀은 몸을 약간 숙여야 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리 특별한 것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르셀은 선반 뒤에 벽 쪽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켰다. 나 혼자라면 결코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선반을 옆으로 밀었다. 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제야 문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 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러나 단단히 닫혀 있었다. 마르셀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돌았다. 지금 이 상황에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아깝다. 저 문 뒤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마 저 뒤에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저 뒤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을지도 몰라. 마르셀이 킥킥거렸다. 이때 비앙카가 주둥이로 나를 밀었다. 이빨 사이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물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열쇠였다. 비앙카는 꼬리를 흔들며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평소에도 주인인 트룸프 할머니에게 열쇠를 자주 가져다 주었나 보다. 매우 영리한 개였다. 마르셀이 열쇠를 집어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촛불로 그 안을 밝혔다. 그다지 크지 않은 공간에는 오래된 금고 하나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마르셀이 금고 가까이로 다가갔다. 하지만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문제없어. 이 정도는 애들 장난이지. 마르셀이 자물쇠를 바라보며 웃었다. 난 금고를 열어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르셀은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더니 하나하나 살펴본 뒤 그중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넣어보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완벽한 솜씨지? 마르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금고 안을 들여다보던 마르셀이 휘파람을 불어댔다. 이제야 도둑이 뭘 찾으러 왔었는지 알겠네. 나도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 같은 지폐다발과 잘 정리된 금괴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마르셀의 말처럼 도둑은 저것 때문에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걱정이 되었다. 이걸 여기에 그대로 두고 가도 될까? 도둑이 다시 올지도 모를 텐데 어쩌지? 내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마르셀이 제안했다. 내 말대로 도둑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경찰을 부르는 게 좋겠어. 그러면 보물은 안전하게 보존될 거야. 그 전에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적어두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 우리는 꼼꼼하게 세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목록 작성이 끝나고 나서 적은 것을 훑어보았다. 1만 원짜리가 100장이니까 100만 원, 금괴 25개, 금화 78개, 증서 163장, 편지와 통장, 잔액 확인서가 든 서류 가방, 보석 16개가 든 작은 주머니,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7개. 마르셀은 만족한 표정으로 쪽지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 저게 우리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마르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트룸프 할머니는 정말 부자구나. 내가 감탄을 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왜 이 많은 재산들을 지하실에 보관하시는 걸까? 내가 궁금해서 묻자 마르셀이 말했다. 할머니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계실 거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마 비상시를 위해 보관해 둔 것일 테고. 내기에도 좋아. 비상시를 위한 것치곤 너무 많은걸? 약간 의심스러운 듯 내가 말했다. 부자들은 이런 일을 즐기지. 돈 속에서 수영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도 있잖아. 마르셀의 주장이 계속되었다. 내가 읽었던 만화들을 모두 기억해 보았다. 돈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하시는 엄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내 생각에 부자들은 결코 돈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내 말에 마르셀도 동의했다. 나도 트럼프 할머니가 이 금고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짜릿한 기쁨을 느꼈을 거라고 믿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지하실로 걸어 들어가 금고를 열고 금괴와 돈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마 금화와 동전을 청소하는 것조차도 재미있게 느끼셨겠지. 갑자기 머니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비앙카도 따라서 짖었다. 2마리 개는 문쪽을 향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한층 더 격렬하게 짖어댔다. 마르셀이 문 쪽으로 가서 처음에 지하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모니카, 너야? 거기 있는 게 도둑이 탔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머니와 비앙카가 짖는 것을 멈추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르셀도 굉장히 당황한 듯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개들이 모니카를 보고 이렇게 짖지는 않을 텐데. 순간 우리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지하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머니의 털이 곤두섰다. 조용히 있어 머니. 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머니는 좀처럼 진정하기 힘든 기색이었다. 머니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그 사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순간 커다란 손전등 불빛이 작은 지하실 공간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여기저기 흘던 불빛이 내 눈을 비쳤다. 난 비명을 질렀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물었다.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마르셀이 힘차게 외쳤다. 불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한층 더 낮고 울림이 큰 목소리였다. 아이들이군. 거기서 뭐 좀 찾았나? 덕분에 편하게 생겼는걸? 불빛이 금고 쪽으로 옮겨갔다. 순간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다. 베른트, 이걸 봐. 흥분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여자의 말이 맞았어. 여기 정말 보물이 들어있었군. 그 더러운 손 거기서 떼지 못해요. 그건 전부 할머니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꼬마 아가씨, 뭔가 혼동했군.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첫 번째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금고에서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 쪽으로 옮겨갔다. 자세히 보니 경찰 아저씨들이었다. 마르셀이 먼저 이 상황을 파악했다. 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놓였다. 내 친구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단다. 경찰 아저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모니카는 어디 있어요? 마르셀이 물었다. 자기 아빠와 다른 경찰 아저씨들과 함께 위에 있다. 경찰 아저씨는 큰 지하실로 가더니 1층 계단에 서 있는 동료를 불렀다.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위로 올라갔다. 10명이 넘는 경찰 아저씨들이 복도와 거실에 흩어져 있었다. 모니카의 아빠도 보였다. 모니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모니카는 우리를 한동안 기다렸다고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계단 아래까지 가서 우리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모니카는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모니카의 아빠가 우리를 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너희들 정말 못 말리는 녀석들이구나. 일단 경찰에 알렸어야지. 우린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대신 모니카를 째려보았다. 모니카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혼자 1층에 있었던 모니카는 몹시 무서웠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보물을 세느라고 모니카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문을 수리하기 위해 열쇠장이가 와 있었다. 경찰 아저씨들이 금고를 조심스럽게 운반했다. 그 외에도 아저씨들은 몹시 바빠 보였다. 아저씨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느라 우리도 정신이 없었다. 경찰 아저씨들은 아무래도 우리 때문에 도둑이 도망간 것 같다며 칭찬해 주셨다. 마르셀과 나는 자랑스러웠다.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가에 서 계셨다. 엄마는 머니와 내가 경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며 아마 굉장히 나쁜 상상을 하고 계셨을 것이다. 경찰 아저씨들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마르셀과 나폴레옹을 집으로 데려다 주셨다. 엄마는 당장 마르셀의 엄마, 즉 이모와 하넨캠프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다. 엄마처럼 경찰이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엄마에게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엄마에게 경찰부터 불렀어야지 하는 말을 되풀이해서 들어야 했다. 다음 날 학교는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모니카가 어제 겪은 우리의 모험담을 최신 뉴스로 계속 떠들어댔다. 나에게도 많은 아이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어떤 남자애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모험을 직접 경험하다니 너 정말 운이 좋은데? 나한테도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운이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내 소원 상자와 관련된 일만 아니었다면 겪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아무튼 모니카와 나는 며칠 동안 학교의 영웅이었다. 심지어 지방신문의 사진 기자가 우리의 사진을 찍으러 학교까지 찾아왔다. 그 신문은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보도했다. 마르셀이 사진에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 부모님은 신문을 보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실 만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 어느 날 성공일기를 쓰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멋진 모험을 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독특한 모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을까?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확실히 많이 변했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흥미진진했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고 심지어 어른들과도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많이 배웠다. 내가 흥미를 느낀 이유는 모두 내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에 가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역사 시간에 카를 대제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공부도 내게 필요한 것은 더 잘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가서 사용하게 될 영어처럼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흥미로운 사건들을 겪으며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쌓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성공일기를 통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썼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사람이다. 이미 일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어서 힘든 줄 몰랐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셨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마리의 개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빗질하며 산책하 훈련을 시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난 그 일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좋았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나는 내가 돌보는 개들과 재미있게 지냈다. 마르셀 하넨캄프 할아버지,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질문을 많이 했고 질문할 때마다 놀라울 만큼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골트슈테른 아저씨는 150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내게 주셨다. 여전히 머니를 돌봐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좀 미안했다. 그저 좋아서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트슈테른 아저씨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내가 만약 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너처럼 머니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좋아서 한 일이면 그 일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란다. 나는 아저씨의 말을 인정하기로 했다. 머니에게는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다. 미리 생각한 대로 돈을 나누었다. 수표의 반인 75만 원은 통장에 예금해서 거위가 자라게 했다. 나머지 75만 원은 돈으로 찾아서 30만 원씩 2개의 소원 상자에 넣고 15만 원은 용돈으로 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원 상자와 컴퓨터 소원 상자에 각각 30만 원씩 넣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엄마를 불러서 구경시켜 드릴까? 그러나 나중에 놀라게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넨캄프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었다. 여전히 하루에 2,000원씩이고 나폴레옹에게 특정한 것을 가르칠 때마다 추가로 1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 모니카에게 일자리를 주어 내가 받은 돈의 절반을 주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일이 주로 한가해진 반면 모니카가 한 일의 대가임에도 모니카와 내가 돈을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마르셀이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이 일 자체에 대한 돈은 많아야 총 지급 금액의 50%야. 나머지 반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용기에 대해 주어지는 거야. 모니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니카에게 스스로 개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도 했다. 하지만 모니카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7만 5천 원이라는 용돈을 받게 되니 불만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나중에 내 아이에게 결코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대신 성공일기 쓰는 것을 가르칠 생각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과 달리 할 일도 무척 많았고 마르셀 하넨캄프 할아버지뿐 아니라 골트슈테른 아저씨와의 대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그러다 보니 머니와 함께 우리의 은신처에 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물론 산책도 많이 하고 서로 재미있게 놀기는 했지만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머니에게 묻고 싶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이제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니는 이런 나의 행동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듯했다. 지극히 평범한 개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나폴레옹 비앙카와 함께 놀며 행복해했다. 3마리의 개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머니도 평범한 개처럼 보였다. 아마 그게 머니를 위해서 더 좋을 거라며 위안을 삼았다.